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일본 경제의 그 현 주소, 그다음에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봤는데, 그 이번 시간은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의 과연 실상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시립대 후지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교수님 그 일본의 이제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은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아베노믹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베 이제 소리 다이진이 물러나고 나서 그 잠깐 동안이지만 스가 요시히데도 집권했었고, 예.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기시다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노선을 아직까지는 취하지 않는 듯한, 물론 이번에 그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서 경제 강요들이나 강요들 임명을 한 걸 보게 되면은 약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보이는데, 경제적인 큰 틀은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 일본 은행 총재가 구루다 총재잖아요. 이 양반이 내년 4월 달인가요? 그렇죠. 예, 그때 전까지는 또 이 양반이 그 나름대로의 그 정책 노선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일본 경제 정책의 핵심이 어떤 게 있었고, 거기에 경제적 움직임에 따른 효과라고 할까요? 예.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최근에 기존의 경제 정책과 다른 정책이 실시된 것이 아베노믹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베노믹스는 한국에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핵심이 이제 세 가지 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세 가지 화살인데,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다면은, 주요 정책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대담한 금융 완화, 네. 또 하나가 기동적인 재정 출동, 네.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 네. 세 가지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큰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제일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대담한 금융 완화가 되죠. 네. 그러니까 대담한 금융 완화는 앞으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생각됩니다만은, 그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 것이고, 네.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린다는 것은 N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N 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네. 수출기업에 유리하면 수출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네. 그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고, 그러한 시나리오를 그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정책만 가지고 경제정책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겠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실물 투자가 이어져서 실물 투자가 실제로 경제를 받쳐주는 쪽이 되지 않으면은 경제정책의 그 근본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아직도 이제 실시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부작용이 많게 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과연 어떤 식의, 너무 경제 용어를 쓰면은 좀 재미가 없을 테니까, 그 경제의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아베가 어떠한 그 입장을, 아니면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이게 제 나름대로 평가입니다만은, 아베 총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의 심리 파악에 상당히 능한 정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일본인들의 심리에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먹힐 것인가, 이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을 엄청 늘리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는 엄청 늘어났다. 구인배율은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직장이 있다는 거를 있다는 것이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좋은 쪽으로 평가됐죠. 그러나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경제적인 위상은 상당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결국
금융 완화라고 하는 거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디플레이션은 요즘 들어 극복할 수 있는 이거는 일본 정부가 극복한 것이 아닌 거고 네.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즘은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 악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차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중에 키포인트가 이제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이 예. 대담한 금융 완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기동적인 재정 출동, 예. 그다음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성장 전략 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엔 달러화 대비 예. 환율이 138 정도 가고 예. 원화 대비 그 엔화가 9.73 예.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혹자는 지금 달러 대비 엔화가 145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는 평가도 예. 나오고 하던데 예. 그 일본의 그 내부 상황 예. 이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말해 지금 코로나가 진전이 안 되고 네. 그대로 갔다고 하면은 네. 참 일본 경제가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금방 엔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엔저가 되면은 일본에서 뭐가 활성화되냐면은 엄청난 사람들의 인바운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싸지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의 심리를 말씀드렸는데 네. 이 일본인들의 심리를 말씀드릴 때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말로 하죠. 일본어 표현에는 일본어 표현을 한다면은 나가이모노니 이 마카레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힘 있는 자의 여기 제가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 성장 상실기와 일본인의 처세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거품 경제 기간 동안에 5.3%였다가 네. 이것이 이제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0.7% 주저앉았다는 게 우리가 일부에서 봤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또는 경제 상실, 성장 상실의 실태이죠. 네. 근데 처음에 아베노믹스 기간에는 일본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이런 것도 팽배했었고 네.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아베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필을 했어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요즘 나오는 인도 태평양의 그러한 전략 구상도 사실 아베 정권 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것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가지고 IPEF 또는 EPEF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지금 시동되듯이 네. 그런 외교적인 건 상당히 아베 정권 때 어필을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다음 달 9월 달에 뭘 하게 되냐면은 그 국장을 치르죠. 그때 네. 아마 기시다는 일본 외상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외교적으로 상당히 활용할 것이다. 활용할 것이다 생각이 들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얘기니까 네. 제가 제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여기서 끝내고요. 네. 그 일본인들의 심리로 잠깐 들어오면은 요 슬라이드 중에 3번 있죠. 네. 보면은 강력한 정치 기반 하에서 실시된 아베노믹스는 네. 권력이나 세력 있는 자는 자를 따르라. 이게 이제 나가이모노, 이게 네. 긴 것이란 뜻이거든요. 네. 거기에 휩쓸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성을 발휘해서 뭘 하자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 큰 힘 있는 자에 따르다 보니까 그러한 처세술을 일본인들의 처세술을 잘 이용해 가지고 강력하게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게 나타나기 힘들었고 네. 그만큼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그 말이 엄청나게 퍼지고 네.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은 네.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객관적으로 볼 때 금방 엔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엔저에 따라서 이건 제 나름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외향 효과가 있고 내향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향 효과는 일본 엔화가 싸지니까 네. 일본 제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때 이제 제 표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품의 외향 효과, 제품의 아웃바운드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수출 기업 쪽이 상당히 득을 보는 쪽이 그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노렸던 거. 실제로 초창기에는 나타났던 것이죠. 네. 엔저가 얼마나 진행됐냐 한번 보실까요? 맨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엔저에 따른 외양 효과 볼 때 네. 대담한 금융 완화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대폭적인 엔저를 가져왔다는 게 되죠. 네.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시죠. 민주당 정권 말기 2012년 12월 달에 네. 달러당 엔화 값이 83.6엔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베 자민당 집권이 하고 나서 2년이 딱 지나면서 120가차에 119원까지 늘어나요. 네. 40.7%나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이익 효과를 가져오는 그렇죠. 수출 기업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급속한 엔저가 수출 기업의 실적 회복이라는 제품의 외양 효과를 가져왔다. 이게 하나가 큰 효과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러니까 사람의 내양 효과,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거죠. 네. 그러한 그 사람의 내양 효과를 가져오는, 이건 제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 한다면 인바운드 효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사람의 인바운드, 제품의 아웃바운드가 되는 네네. 거죠. 이때 아웃바운드를 한다더라도, 제품의 아웃바운드를 한다더라도 중요한 것은 임금을 높여주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소득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기업 실적은 됐지만은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또 이제 구인난도 물론 있었었죠. 그럼 보통은 구인난이 진행되면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구인난은 높아졌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는 그런 특이한 점도 있어요. 이게 임금이 한꺼번에 다 결정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기업이 올리기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임금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고액의 월급 받는 것보다는 어디 소속돼서 안정되게 일하는 쪽을 선호하니까 그러면은 아베노믹스가 그걸 충족시켜 준 거죠. 충족이 사람들은 그게 불만은 별로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거 상당히 싫어해요. 네. 이게 무분별하게 기업 인재 사냥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구직을 할 때 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월급 더 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죠. 높은 몸값 요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높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은 없었다는 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인바운드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요. 이 보시면은 인바운드 효과할 때 그 일본이 한국보다 관광객이 사실은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까지 해도 한국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2018년이 되면은 3,119만 명이 돼요. 네. 엄청나죠. 그 아베노믹스가 되고 나서 기간 동안 몇 배나 늘어나요? 3.7배가 늘어나요. 네. 그럼 그 관광객이 와가지고 소비해 주는 게 여기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2018년 소비액. 네. 이것이 4조 5천억 엔이에요. 그 GDP 0.8%니 국내 총생산 0.8% 엄청난 거죠. 그러한 그 효과를 가져왔는데 마지막에 요 슬라이드에 마지막에 적었지만은 2020년에 코로나를 발생해가지고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이러한 관광객으로 인한 그 GDP 증가 효과는 없었지만은 네. 요 제어부터 제 예상입니다. 수그러들면은 또 엄청 늘어날 거다. 이 관광 자원은 좀 유감스럽지만은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곧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고 네. 엔저가 계속된다 했을 때 사람들의 인바운드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드리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인바운드 측면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코로나 이전인가요? 그때 네. 이제 교토 같은 데에서 네. 그 시민들이 네. 외국 사람들 너무 많이 온다. 시끄러워가지고서 잠도 못 자겠다. 네. 이래도 그만 좀 와라. 네. 뭐 해가지고서 한번 난리 피워가지고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요? 교토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꽤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신 정보는 다음 달 7일부터는 네. 이제는 그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3회 접종 그 증명서만 있으면은 입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꿀 예정이에요. 9월 초순에? 9월 7일부터. 현재 나온 9월 7일부터 3회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은 입국이 된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접종 증명서까지 내야 되고 그래야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일본을 지금은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화를 시켰을 때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인원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참 요거는 제가 좀 한국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느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광에 있어서의 큰 차이점은 일본은 한 번 어디에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리피트 효과가 상당히 큰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그 리피트 한 번 가고 나서 여기 또 오야지 하는 이런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바운드 효과 이거를 좀 늘릴 때 오고 나서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그러한 관광 자원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그 외국 사람들 올 때 그 싸게 해가지고 들여와서 그 면세점이라든지 또는 식당 또는 이런 데서 바가지 씌우고 이제 한국을 구경 왔던 사람들이 돌아갔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국 어디 좀 꼭 가기를 추천한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바가지 왕창 쓰고 가면은 주변 사람이 저 같이 추천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거죠. 그리고 첨가 한 말씀 하면은 사실은 일본의 시골에 있는 관광지에서 거기 업주들이 선전하는 것보다는 일본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선전해야겠어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 다른 것이 엄청 발전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그 관광객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관광객이 여기 좋다고 이렇게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면이 좀 부럽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럼 본론으로 와가지고 아까 그 일본 경제 정책의 핵심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나름대로 문건을 접해보긴 합니다만은 그걸 평가하는 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평가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도 이제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경제정책 평가한다고 할 때에 우선은 그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했는데 국채 발행을 했을 때 그 국채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 다른 것이 일본은 민간의 금융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 민간의 금융자산이 국채를 소화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 직전에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아베 정권이 2012년 12월 26일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 2012년 12월 20일의 시점에서 일본의 국채 보유 잔액 보면은 112.8조예요. 그런데 지금 최신 자료로 2022년 3월 시점에서 보유 국채를 보면은 일본은행 보유 국채가 530조나 돼요. GDP와 거의 비슷해요. 일본 GDP와. 10년 동안 5배 늘어났네요. 10년 동안에 이만큼 늘어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금방 배수로는 5배 정도 되고 금액으로 치면은 417.9조 엔이나 늘어난 거죠. 그게 국채 발행을 대부분 상당 부분을 일본은행이 소화하게 됐다는 이것이 하나 그 특징적으로 것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저가 엄청나게 이제 그 아베노믹스 요즘도 엔저 금방 말씀하셨듯이 엔저가 심화됐지만 그 아베노믹스 직전 2012년 이때 1년 평균으로 79.8엔이에요. 80엔 1달러당 80엔밖에 안 됐는데 그만큼 140엔이 되는 엄청난 엔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엔저가 됐다는 거는 아까 수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지만은 또 하나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엔저라는 거는 달러로 표시했을 때 소득 수준은 확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국내에서는 이 달러로 표시한 거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국제적 위상이 내려갔는지 이거에 대한 큰 의식은 없게 되는 거죠. 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냐면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업적을 선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비교에서 일본 위상 내려갔다 하는 거를 해주면 자기네들 인기가 별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보다는 네. 뭐 엔화로 하니까 뭐 달러로 한 거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평가할 때는 국제적으로 일본 위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달러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여기 그 슬라이드 하나에 그 엔저로 달러 표시로 한 거, 그러니까 엔저로 인해서 달러 표시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거 보시죠. 아베노믹스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2012년이죠. 네. 2012년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은 48,633달러예요. 그런데 2022년 10년 지났어요. 네. 10년 지나고 나서 최신껏 여기 추계까지 들어가지만은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39,243달러인 거예요. 10년 동안에 9,390달러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일본 위상이 확 내려간 거죠. 이거를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싶겠어요? 선전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이 국제 경제학자들이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볼 때에 일본의 소득 수준 내려가는 건 이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치가들은 당연히 지네들 잘한다고. 예, 잘한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좋은 쪽으로. 경제학자들은 이런 분들은 저런 거 얘기 안 이게 하나요?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하죠. 그런데 그 매스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겠어요? 요미우리라든가 어떤 그 큰 아사히 같은데? 큰 아사히는 그래도 약간의 그런 비판적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도 그 아사히도 비판의 그런 뭐랄까 논조가 많이 약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비판 쪽으로 많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살짝 타치할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이슈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죠. 또 이슈화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그 리딩 오피니언이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저희들이 좀 위상이 내려갔다지만은 그렇다고 일본에 불만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보다는 이것이 시시비비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는 쪽을 저희들이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마련, 소득 나누기 이런 거는 상당히 이 아베노믹스가 그래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민주당 정권이 2009년 네.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예요. 3년 3개월 동안 하거든요. 네. 그 민주당 정권에 비해서 이제 아베노믹스가 민주당 정권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비해서 성장률은 높아졌고 실업률은 낮아지니까 어필하기 좋잖아요. 그만큼 호소력이 강한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 부자라고 해서 그걸 내세우는 성격은 아니니까. 실업률은 그러나 저하됐고 부인배는 높아졌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고 그러면은 큰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어렵게 됐고 요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일본인들의 심리를 잘 파고든 정책이 아베노믹스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그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쪽이 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할까요? 아니면 그만 둘까? 제가 멘트를 드릴게요.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일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융정책 부분 요거를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그 금융정책에서 제 슬라이드를 몇 개 더 준비해봤는데요. 그 우선은 그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네. 국가 채무의 국제 비교를 하면은 2005년에도 물론 일본의 국가 채무가 높았지만은 그 2021년에도 국가 채무가 높았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GDP 비중으로 봐도 국가 채무가 높은데 이때 그 국가 채무는
GDP의 일본이 한 260%가 돼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2배 정도 되고, 네. 독일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독일은 2차 세계 그 두 개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상당히 그 국가 채무에 대한 그런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줄이는 나라거든요. 네. 가능하면은 그 국가 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G7 선진국, 그 7개국 중에서는 독일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듯이 일본은 엄청나게 높죠. 네. 이 그러니까 그 채무가 늘어날 때 어디가 많이 보유하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가 2020년 최신 자료를 보면은 지금 맨 오른쪽에 국채만 봤을 때 48%, 네. 다른 단기 국채 뭐 하지만 국채만 보죠. 네. 48%가 된 거의 반 정도를 국채의 반 정도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있고, 그 아베노믹스 이게 과연 그럼 아베노믹스 때만이냐, 아니면 다른 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일본은행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요 보세요. 2013년 요때가 아베노믹스 시작된다 했잖아요. 밑에 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일본은행 보유분이에요. 14년부터 팍 늘어난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만큼 일본은행에서 국채 보유가 늘어났다. 이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될 수 있었냐면은 그 저금리가 네. 되니까 국채 보유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자 네.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엔저하고 저금리로 국가 채무가 팽창했다 하는 이거. 요 그래프는 엔저가 많이 심화됐다는 거. 아베노믹스 때 위에 그래프가 오른쪽에 위에 그래프가요. 네. 그 엔의 그런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아베노믹스 시작 때 확 내려왔다는 거, 네. 금리도 확 떨어졌다는 거, 이걸 보시면은 엔저하고 저금리가 국가 채무가 팽창하는데 1조라기보다는 그 저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었었죠. 그거는 정책 평가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경제 정책 평가본의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과제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정책 과제로서는 저희들이 그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아베노믹스에서 실시해온 금융 완화 이걸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간다는 거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엔화 가치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일본 국력이 계속 약화될 그렇죠. 가능성이 크죠. 이게 언젠가는 국가 채무를 이제 줄여나가는 쪽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금융 정책에서 얘기한다면은 출구 전략을 해야 돼요. 네. 그 출구 전략을 한다는 거는 그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네. 엔화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그게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하나가 지금 일본이 이자율이 0%인데 0% 가까운데도 기업들 투자를 별로 안 쳐.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않겠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국가 그 재정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국가 재정면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지금 이자 비용이 국가 예산이 한 8, 7조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9조 가까이 돼요. 10분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국채가 한 1,3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300조 정도 된다는 얘기는 1%만 높아지면은 얼마 돼? 13조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그러면은 지금도 이자 비용이 높고 국채 상환 비용이 높은데 거기로 돈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육이라든가 공공지출이라든가 이런 데 압박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이게 바로 재정 경직성이거든요. 네.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부터 제 평가입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 구로다 체제에서 왜 이렇게 그 엔화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까? 그 속내에 하나가
이 재정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늘어나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 다른 지출이 줄어들으니까 이게 재정 경쟁이 심화돼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 그런 융통성이 거의 듣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경제 정책 추진에 상당히 큰 뭐 위기감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당분간 현 기시다 정부에서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구로다 총재가 내년 3월, 4월 그때 끝난다 하더라도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베노믹스에서 그 벗어나겠다 이런 출구 전략하겠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간 해야 되는데 이 과제가 바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보면은 디지털화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정책을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일본은 상당히 약하죠. 디지털 대응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전자기업이 세계를 거의 석권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일본이 그 IT 산업에서는 대만, 한국, 중국 이런 데 상당히 뒤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험 회피 성향이 일본 기업이 상당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디지털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아날로그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또 그 디지털 산업의 특징이 위험성은 높지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화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는 좀 한국이나 대만 이런 데보다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중국보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외면하고 간다는 거는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큰 쪽이 아닌 아날로그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 내에서는 뭐 유지는 될 수 있지만은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세계적인 비교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의 상대적인 경제적 입지가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본도 이러한 디지털, 부가가치가 큰 디지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미시적 측면에서의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지난번에 코로나 번졌을 때 그 코로나 이제 일본에서 걸린 사람들 그 우리는 다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고 하는데 거기 뭐 우편물을 다 보내주고 자기네들도 그런 거 알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간 걸리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우편물을 갔는데 이사 가가지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문제점을 알 텐데 바꾸지 않는 뭐 그런 게 관료적인 어떤 경직성 측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직성도 그렇고 저 큰 이유는 그 규칙이죠.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면은 새로운 방식이 있다 한다더라도 그걸 금방 그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건 어렵죠. 왜냐면은 그것이 그동안에 해나온 것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도 일처리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게 되고 그걸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고 하는 거는 누구라도 개인적으로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이 들어와서 이게 빠르다는 방식이 있어도 그거를 한다는 것은 그 한다는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책임을 지기 어려운 걸 할 리가 없는 것이죠. 독박 쓰기는 싫다. 그렇죠. 바로 그 독박 써서 자기가 나를 따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좀 그 일본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다루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삐그덕거리고 또 계속 안 좋을 듯 하다가 관계 개선에 좀 기미도 약간 보이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도 들어오고 나서 외교부라든지 또는 일본에서도 좀 하회 제스처 이런 움직임은 좀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물론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 아주 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도 쉽지도 않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관계 개선이 좀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진척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고요. 그 관계 개선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그 플러스가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경제 논리로 충분히 그 설명이 되는데 그 정치나 외교 논리로서 그것이 방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베노믹스다 하면은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국민들의 반응 심리 이런 걸 봐가지고 한 쪽이에요. 이 국제적인 위상이 경제적인 위상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 크게 불만이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국으로서 이렇게 그 본다고 할 때는 일본이 쌓아놓은 엄청난 축적 재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거는 축적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사고방식 비교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한일 관계 개선 문제인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은 네.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쌓아놓은 그러니까 축적한 기술, 지식, 자본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이 쌓아놓은 엄청나게 쌓아놨다는 것은 움직임이 더디다는 얘기잖아요. 이 한국이 일본을 활용하고 일본이 한국을 활용하는 쪽 이것이 이제 그 큰 그림의 그 방향성이라고 서로 보거든요. 윈윈 게임이 아니냐? 그렇죠. 서로 윈윈 하면은 좀 막연할 수 있으니까 좀 그 활용을 해서 서로가 잘 나가는 쪽.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은 한국은 왜 잘 나가? 한국이 일본 활용은 왜 잘 나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일본이 한국을 활용하면 왜 잘 나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 한국은 일본이 쌓아놓은 지식, 자본, 기술 이런 걸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네. 일본은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함으로써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상당히 급선무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리더들이 할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게 안 돼 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2022년 9월 달에 제가 그 편저자로서 네. 한 책이 그 하나 나옵니다. 네.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이제 8월 말에 요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달에 나올 예정의 책인데요. 네. 일본말로 돼 있어 죄송합니다만은 그대로 하면은 니칸 관계노 아르베키스 같다는데 이게 이제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제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한다면은 한일 관계의 기본 방향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는 번역하기 힘들어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편저자로 들어가서 8개 장으로 돼 있는데 네. 1장하고 그 1장하고 편자의 말하고 7장하고 8장 준비를 했고 네. 동경대학의 김미아 교수님이 그 정치 쪽 담당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학고다라는 분이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인데 네. 이분이 금방 말씀하신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네. 그다음에 오구라 선생님이 세 번째 나오는데 오구라 선생님이 교토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이분께서 이제 한일 철학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일 관계를 많이 관리해온 쪽이라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한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의 남기정 교수님이 위안부 쪽을 다루세요. 위안부 쪽 다루시고 그 다음에 황선혜 박사가 개요대학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문화 콘텐츠를 다루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고방식 이걸 좀 다 한일 간의 사고방식 비교를 다루고 네. 또 다른 좀 외람됩니다만은 다른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한일 관계 문제를 다뤄요. 거기서 많은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책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좀 번역판 돼야 되는데 우선 요 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네. 번역판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것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내년쯤에는 이제 번역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걸 내년까지 하여튼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실상이 어떤지 그리고 교수님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또 마지막 부분에 바람직한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나눠봤는데 좀 다른 얘기는 3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